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23살이던 초우아이는 건강한 외모와 밝은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쿠아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홍콩 현지에서도 꽤 알려진 인플루언서이자 요가 강사였죠. 그녀는 일상 속 모습과 요가나 운동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면서 많은 팬들과 소통해왔어요. 특히 영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도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이미 홍콩에서 요가 강사로서 성공을 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더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미국으로 3개월간의 유학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이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커리어나 인지도가 일시적으로 단절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스스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고 정말 큰맘 먹고 유학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우아이는 2022년 6월 30일 새벽 2시 비행기로 미국 출국을 예약해둡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6월 29일 오후 4시, 그녀의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딸 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녀의 자취방을 찾았죠. 근데 이미 거의 정리가 끝나 있더라고요. 역시나 성격답게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둔 모습이었고 부모님도 안심한 듯 그냥 편하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출국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던 오후 10시쯤 부모님은 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몇 번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유학 앞두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마지막 시간을 보내느라고 못 받았을 수도 있죠. 부모님은 왠지 모른 불안함을 애써 눌러가면서 출발 전에 한 번 더 전화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30일 새벽 출국 직전 다시 걸어본 전화에도 여전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부모님 전화를 출국도 하기 전에 한 번도 연락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부모님의 불안은 급기야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직접 딸의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밖의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딸이 정말로 출국을 했다면 반드시 챙겼어야 할 여행용 캐리어가 그대로 집에 놓여있던 겁니다. 설마 아직 안 떠난 건가? 불안한 마음에 곧장 항공사에 확인 전화를 넣었고 딸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순간 온몸에 싸한 감정이 스쳤죠.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우선 초우아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CCTV 영상부터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하나가 포착됩니다. 6월 29일 오후 4시 34분, 한 남성이 초우아인의 자취방에 방문하는 모습이 찍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6분 뒤인 4시 40분,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꽤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경찰이 혹시 초우아인의 가족들은 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영상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바로 말해요. 이 남자 우리 딸 전 남자친구예요. 로춘밍이요. 자, 신원 확인됐고 경찰은 곧장 그에게 전화를 해서 전 여자친구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은 냉정해요. 비행기 안 탔음 개인용 제트기라도 탔겠죠. 알게 뭐예요. 이제 여자친구도 아닌데. 아니 아무리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자기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건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경찰은 우선 마지막 이동 경로라도 찾기 위해서 그의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이 함께 리츠칼튼 호텔을 향한 걸 확인해요. 두 사람은 106층 객실에 체크인했고 다음날 30일 새벽 로춘밍만 홀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초우아이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경찰은 이게 바로 수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6월 30일 저녁 로춘밍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수하겠다고 리츠칼튼 호텔에 방 키를 제출했죠. 경찰은 그에게 뭘 자수하겠다고 한 건지 자세히 물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그를 추궁하기보다 현장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고 해당 호텔로 곧바로 출동하게 됐죠. 여기가 심지어 그 마지막 행적지였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6월 30일 밤 10시 경찰은 그가 건넨 키로 문제의 객실의 문을 여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고 말아요. 객실 안은 몸싸움이라도 있었는지 물건들이 막 어지럽게 쓰러져 있고 침대, 벽, 바닥 할 거 없이 온통 피범벅이에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자 욕조는 핏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초우아인의 시신도 발견됐죠. 그녀는 옷과 신발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고 팔, 다리, 몸 앞뒤 할 거 없이 전체에 걸쳐서 30군데 이상 칼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가슴 부위에 집중된 8개의 자상과 목의 베인 상처가 치명상이었을 걸로 추정됐죠. 이 사건의 전말을 더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는 이 남자, 이 로춘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춘밍은 어렸을 때부터 홍콩 무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대회에서 금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고 홍콩 무술계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선수 생활을 아예 접고 직업도 없이 백수로 지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언제나 옷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생겼나 궁금하시죠? 알고 보니까 이 인간 진짜 최악이에요. 그는 언제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맨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걸 유흥비로 탕진했고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과거에 몰래 관계할 때 찍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막 협박까지 합니다. 아주 저질이죠. 그가 초우아이인과 만난 건 1년 전인 2021년 4월 파티에서였습니다. 로춘밍은 그녀의 예쁜 외모에 첫눈에 반했어요. 초우아인 또한 그의 훈훈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까지 금방 호감이 생겼죠. 두 사람은 운동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졌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여느 커플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로춘밍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여자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기 시작했고 생활비도 모두 그녀에게 의존했죠. 당시 초우아이는 직업도 없이 용돈 받아 쓰는 그 남자친구가 좀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일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자라면서 그를 걷어줬던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심지어 반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이 모습에 초우아이는 점점 실망했고 결국 2021년 11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줄로만 알았지만 로춘밍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그는 이별 후에도 초우아인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돈이 그냥 필요했던 걸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갔습니다. 그는 끝내 초우아인을 잡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전에 몰래 찍어둔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거예요. 근데 초우아인은 인플루언서잖아요. 사진이 순식간에 퍼질 게 뻔했죠.
인플루언서의 삶도 끝이겠다는 생각에 정말 그녀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고 전 남자친구한테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결국 로춘밍은 경찰서에 불려왔고 경찰 입회 하에 모든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고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초아이는 그간의 정도 있고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신고도 취소해줬고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로춘밍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신고한 초우아인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죠. 그 와중에 그녀가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27cm 길이의 시카에도 준비했죠. 그 후에는 전 여자친구인 초우아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다. 그 전에 내가 빌린 돈 좀 갚고 사과의 의미로 근사한 곳에서 저녁 대접하겠다. 약속을 잡습니다. 29일 오후 4시 40분. 조우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따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객실문이 닫히자마자 품속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초우아인도 격렬히 막 저항하면서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로춘밍은 정말 마구잡이로 보이는 모든 곳을 찔렀어요. 끔찍한 고통에 결국 그녀는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자 로춘밍은 그 위에 올라타서 심장과 목을 노려 8차례나 더 찌릅니다. 그렇게 초우아이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아요. 이후 로춘밍은 그녀를 욕실로 옮겼고 칼과 시신을 욕조에 넣고는 물을 틉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물에 잠기자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자기 혼자 방을 나왔던 겁니다. 네, 이미 갈아입을 옷도 다 챙겨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피해자의 핸드폰도 챙겨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핸드폰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을 걸로 추측될 뿐이죠. 로춘밍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 없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호텔을 빠져나온 그는 범행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알려졌으니까 연락이 없더라도 한 3개월까지는 잠잠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너무 허술했어요.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전부 다 찍혀 있었고 방에는 피 묻은 로춘밍의 옷과 또 지문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아마도 직접 자백하지 않았더라도 금방 다 들통났을 겁니다. 한편 온라인에선 피해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만남을 가진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해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그녀의 유족들은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근거 없는 비난과 과도한 억측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디 선 넘는 말들을 멈춰주길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말해요. 하늘은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할 거고 잘못을 지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피해자의 범행 정황은 명백하지만 홍콩 사법 절차상 살인사건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홍콩 법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종신형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꿈 많던 23살 청춘의 삶을 앗아간 범행 앞에 뭐가 됐든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겠죠. 제발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2022년 8월 1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서에 신고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가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확인해달라고 급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름 돋는 말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제 친구가 죽은 것 같아요. 경찰은 곧바로 실종자의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똑똑똑, 계세요? 계세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는 반응이 없어요.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막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거실 바닥엔 싸다만 여행용 가방이 활짝 열린 채 있었죠. 하지만 거실에는 이렇다 할 범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쎄한 기분을 경찰은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집안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보는데 방 안에 펼쳐진 광경이 충격적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많은 양의 혈흔이 남아있었고 시간이 꽤 흘렀는지 아예 굳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흉기를 발견했죠. 방 안에 있던 욕실 앞 바닥에 피 묻은 칼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화장실 문에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요. 경찰은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고 확신했고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풍겨져 왔죠. 욕조 안에 있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부패한 상태였고 칼에 여러 번 찔려 사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범인은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막으려고 했는지 창문 틈과 파이프 전부를 테이프로 막아뒀더라고요. 곧장 부검에 들어갔고 그 결과 그녀의 몸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자상이 발견되는데 몸 전체에 최소 22차례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목에 전부 집중되어 있었고요. 부패의 정도를 봐서는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은 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26살의 여성 아나스타샤 함로프스카야. 네, 꽤 유명인이더라고요. 예명 그리시만으로 잘 알려진 타투 아티스트이자 모델 겸 성인 배우였습니다. 이런저런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던 거죠. 그녀는 1996년 2월 7일 러시아 서쪽 핀란드 국경 인근에 위치한 문화의 중심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이 화려한 도시와는 다르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좀 불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거의 방탕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딸 아나스타샤는 결국 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죠. 그 사이 엄마는 이혼과 재혼을 거듭했고 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어린 아나스타샤는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관으로 마음을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했죠. 한편 아나스타샤는 타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15살 때 첫 타투를 받게 됐는데 이 매력에 완전히 푹 빠진 거예요. 그 후 타투샵에서 일하면서 직접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나스타샤는 거기에 굉장히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일단 그림 실력도 좋았고 감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자신만의 색을 찾아갔죠. 그녀를 찾는 손님도 꾸준히 늘어갔고요. 그렇게 SNS 활동을 통해서 점점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돈벌이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타투샵을 열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2019년 틱톡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잖아요. 아나스타샤도 거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녀는 관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입는 옷이나 메이크업 등 굉장히 눈에 띄는 스타일을 즐겼고 자동차도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캐릭터가 그려진 분홍색 차를 타고 다녔어요. 어쨌든 그녀는 곧 틱톡을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타투 아티스트인 자신의 일상 그리고 작업물 등 타투와 관련된 영상을 자주 올렸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막 코스프레하는 등 이것저것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합니다.
아나스타샤는 곧 인기를 끌어요. 순식간에 팔로워가 29만 명이나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하고 파격적인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또 온몸에 가득 찬 화려한 문신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고요. 게다가 화려한 일상을 담은 게시물 외에도 우울증, 섭식장애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스타샤의 타투샵에 한 남성이 찾아오게 돼요. 그녀의 열렬한 팬이던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 드미트리 카멜로프스키를 직접 예약해 준 거였죠. 근데 타투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큰 사이즈면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동안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둘이 굉장히 잘 통하는 거예요. 관심사도 비슷했고요. 며칠간 작업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좀 선을 넘기 시작해요. 아니, 점점 연인같이 지내는 거예요. 데이트도 하고 드미트리가 아나스타샤 타투샵에 거의 눌러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값비싼 자동차를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바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안 드미트리의 여자친구는 화가 나서 막 그 자동차를 부숴가면서 둘이 못 만나게 말렸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드미트리는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나스타샤와 사귀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 2022년 3월에 둘은 결혼까지 했고요. 결혼 이후 드미트리는 아나스타샤의 스케줄 관리, 고객 예약 관리, 그리고 영상 작업 등등 매니저 업무를 맡으면서 그녀의 타투 일과 또 영상 찍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드미트리가 좀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아나스타샤한테 온리팬스를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온리팬스 사이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기가 처음에는 요리, 피트니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진, 동영상, 라이브 같은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였는데 이게 다 유료로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여기서 성인용 콘텐츠가 확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미트리는 여자친구한테 이런 야한 사진을 찍을 생각 없냐고 제안을 한 거죠. 아나스타샤는 관심 받는 거 좋아했잖아요. 당연히 오케이 했죠. 근데 그녀는 정말 어디서도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온리팬스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됐죠. 자극적인 사진, 비디오 콘텐츠를 올리면서 성인 모델로서도 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또 좀 돈이 되니까 이젠 드미트리가 성인 영화를 찍자 막 이러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성인 비디오를 찍기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죠.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자기 여자친구 보고 그런 제안을 안 하죠.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게 관심받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어쨌든 아나스타샤는 타투샵도 잘 되고 부업도 수입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얼굴을 알리게 되죠. 2022년 4월에는 그녀가 그렇게도 원하던 한 토크쇼에 출연까지 합니다. 남자친구 드미트리와 엄마와 함께 출연을 했고 자신의 일과 또 불효했던 가정사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이날 방송에서 그녀의 엄마는 딸이 드미트리를 만나거나 또 성인 영화를 찍는 걸 좀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죠. 실제로 아나스타샤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아무래도 어렸을 적 부족했던 그 부모님의 관심을 이렇게라도 좀 채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끔찍하게 살해당한 채 자신의 집 욕실에서 발견된 거고요. 경찰은 즉각 그녀의 남편이자 동거인이던 드미트리를 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배우자나 애인들, 최측근이 먼저 의심을 받는 게 맞잖아요. 심지어 현재 드미트리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더라고요. 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호텔에 숨어있던 걸 알아냈고 금세 그는 체포됩니다.
알고 보니까 드미트리는 어렸을 적부터 전과가 있더라고요. 16살 때는 절도, 19살 때는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그의 전 여자친구들 말에 따르면 손찌검은 기본이고 자기 기분이 나쁠 때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SNS에서는 파티, 술, 마약, 성적 행위 등 이런 걸 과시하는 허세도 장난 아니에요. 반면 아나스타샤는 겉보기에는 타투도 많고 좀 퇴폐적이게 보였지만 사실 마약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해요. 그런데 드미트리와 사귄 이후로는 마약 중독자 같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드미트리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를 위해서 드미트리를 경찰서로 데려옵니다. 그는 순순히 자기가 아나스타샤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기에 대해서는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데 아나스타샤가 평소에도 우울증으로 삶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했대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자기가 그녀를 대신해서 도와준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스스로 죽을 용기가 없다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이 계속되는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서 사실 자기는 그 살해 의도가 전혀 없대요.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애초에 아나스타샤가 죽고 싶었다라는 게 전혀 신빙성이 없대요. 물론 그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스스로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평소 한국을 좋아해서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로 드미트리와 아나스타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미트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드미트리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아나스타샤가 벌여온 돈으로 생활을 했고 돈을 빌려가서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스타샤는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하고 혼자 한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래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고요. 아니, 근데 그런 그녀가 자살을 했다고요? 그것도 그 남편의 손을 빌려서요? 그리고 그가 의도적으로 아나스타샤를 살해했다고 추정한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미트리는 자기가 이미 그녀를 살해한 상황에서도 계속 아나스타샤의 유료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기부 모금을 하고 경품 행사까지 합니다. 아니,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한 거죠. 심지어 아나스타샤의 전화기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녀의 죽음을 숨겨온 겁니다. 게다가 아나스타샤의 옷과 명품 등 돈 될 만한 걸 모두 팔고 있었고요. 경찰의 추정으로는 이 돈으로 도피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드미트리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자백하게 돼요. 그의 진술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 당일 드미트리가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나스타샤가 막 짐을 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냐? 우리 진짜 끝날 거냐? 싸움이 다시 시작됐고 감정이 격해지자 아나스타샤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드미트리는 그녀가 자신을 멋대로 떠날 거라는 생각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고 칼을 들고 방으로 따라 들어가 등을 보이고 누워있던 아나스타샤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 후 아나스타샤를 다시 욕조로 옮겨서 확인 사살하듯 몇 번 더 찌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신에 그렇게 수많은 자상이 발견된 거고요. 자, 그녀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시신이 부패되면 냄새가 새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과 파이프 틈을 테이프로 꼼꼼히 막고 지워주를 한 겁니다. 범인의 자백도 받았겠다. 곧 재판이 시작됐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에서는 드미트리의 자백과 경찰 조사를 근거로
아나스타샤의 성공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드미트리가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거라고 판단했죠. 드미트리가 집 안에서 시신을 포함한 살인의 증거들과 이 모든 장면이 녹화된 집안의 보안 카메라까지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을 보고는 이게 계획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그는 고위험 보안 감옥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돼요. 불우한 어릴 적 삶 때문인지 아나스타샤는 화려하고 성공한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왼쪽 눈 밑에 희망이라는 영어 단어, 호흡을 새겨놓고 목표를 이뤄나가며 자신이 바라던 행복도 눈앞에 둔 것 같았죠. 그러나 불행히도 그 희망은 날아가 버리고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얻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나스타샤의 화려한 외모, 파격적인 터투와 또 외설적인 이미지로만 그녀를 기억하겠지만 사실 그녀의 성공은 필사적인 노력과 그녀의 예술적 감각 덕이 컸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나스타샤가 이제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